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이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학교까지 공개하니까 제가 굉장히 늙은 사람처럼 물론 우리 저보다 선배이신 우리 김장관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아주대학교 2015년에 총장으로 취임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15대 총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을 7호학번이 15학번에게 또 제가 학교에서 우리 15년도에 들어온 입학생들에게 학번 동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반란은 무엇인가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을 반란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어감을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앞에 제가 유쾌한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여기서 유쾌한이라는 말에 제가 사용하는 뜻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뒤집는 것을 유쾌한 반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뒤집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그 대문호입니다. 여러 가지 장편도 많이 썼고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단편을 한 110편 정도 썼다고 하는데 그 단편 중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철학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개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단편 중에는 3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단편도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인데 톨스토이가 주인공인 왕을 통해서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내가 살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살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라는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톨스토이가 던졌듯이 물론 이따가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받는 모든 질문을 다 합쳐놓고 그 질문을 분류한다면 저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남이 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남이 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는 환경, 내게 주어진 도전 과제 이런 것들은 전부 남이 된 문제죠. 두 번째 카테고리는 내가 나에게 낸 질문입니다. 우리는 꽤 많은 경우에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사회가 낸 문제입니다. 사회가 아주 거창하게 큰 사회, 한국 사회 또는 세계에도 좋겠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 또는 커뮤니티, 이웃 이런 곳으로부터 받는 질문이죠. 그런 사회 문제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둔감하신 분들도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하는 사회 간의 문제를 받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중에서 2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낸 문제, 2번째는 사회 간의 문제입니다. 남이 낸 문제는 시간 관계상 제가 30분 너무 짧기 때문에 생략하고 뒤에 가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내가 낸 문제입니다. 저는 공무원을 생활을 34년을 했습니다. 만 34년 했습니다. 제가 25살에 공무원 생활을 만 나이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획조정부인데 제가 배치를 받아서 갔습니다. 저희 시험 동기가 고시 동기가 4명이 제비조정을 받아 갔는데 며칠 일하다가 옆에 방에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같이들 갔죠. 그랬더니 그 방에 있던 고참 사무관이 쭉 인사를 하는데 학교 어디에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돌아가면서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 방을 인사하고 나가는데 제 기회가 많이 들렸습니다. 야, 요새 별 시원한 학교 나온 애가 시험에 붙어서 여기까지 오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두고 한 말이었거든요. 요새 젊은이들로 말하면은 듣도 적대학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적대학입니다. 이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17살 때부터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돌아가셨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서울에서 가장 빈민들이 살던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입니다.
지금은 아름답게 개발이 됐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더러운 구정물이 흐르는 청계천 변에 이와 같이 나무판 대기로 집을 지어놓고 화장실도 없는 공중 화장실 쓰는 이런 곳에서 저와 저희 가족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 지 한 2년 좀 넘어서 이 집들은 철거당했고요. 여기 살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 광주군이라고 하는 허벌판에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각 그 세대마다 그 허벌판에 땅을 20평, 30평 띄워주고 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저희 가족들은 다른 그 이주민들과 같이 그 땅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제가 여기 사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살았고요. 제 중학교 시절과 고등학교 대부분을 이 청계천 모가 판잣집과 그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광주군은 지금은 이제 성남시가 됐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경기도 성남시, 그 당시에는 광주군 중구면 단대기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이 돼서 고층 아파트 건물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업학교를 진학했고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만 나이 17살 때부터 6식구를 졸업해서 6식구를 부양하는 소년 가장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탄 갈증이 있어서 야간대학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이 한 20% 될 때였는데요. 죽고 싶은 만큼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간대학을 갔고요. 또 우연히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알게 돼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직장생활을 했었고요. 저녁에는 야간대학을 다녔고 밤 10시쯤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는 고시 공부를 하는 1인 3역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붙어서 공무원 발령 나는 날까지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장에서 돈을 벌지 않으면 저희 가정의 생계가 어렵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25살에 시작한 공무원 생활의 첫 출발지인 기획재정부에서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을 나왔다고 시험 학교만 내가 시험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있던 조직에서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부총리 되기 한참 전에 국무조정실장이라고 하는 장관을 했을 적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판잣집 소년가장에서 장관까지 언제나 난 다음 꿈을 꿨다 했습니다. 저는 뭐 다음 꿈을 꿨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커트를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상업학교를 다니면서는 빨리 취직을 해서 너무나 고생하는 어머니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잠깐 소개드리자면은 만 32살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고생하셨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는 빨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직장을 들어와서는 대학 가고 싶었어요. 아까 제가 이 말을 코트를 하자면은 죽도록이라는 말을 썼는데 정말 죽을 만큼 대학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상업학 갈 때도 제가 원하지 않는 학교 갔었거든요. 그리고 직장과 함께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는 우연히 알게 된 고시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된 뒤에는 그래도 남들이 제일 가고 싶다고 하는 뭐 이런 표현이 지금은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1등 부처 가고 싶었어요. 기획전문이 왔더니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다음 내 꿈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가졌던 생각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솔직히 말하자면은 가방끈을 좀 길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유학하는 길이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무원으로서 그 국비 유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저희 부처에서는 적어도 한 6년 정도는 여러 시기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됐고 추천을 받아서 치열한 유학 시험을 동료들과 거쳐가지고 유학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더 하지 않고는 또는 가방끈을 길게 하지 않고는 그래서 서바이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한번 지금도 좀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나온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1명 넘는 직장, 1000명 넘는 직장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했고요. 저희 집사람도 왔습니다만 저희 집사람 얘기가 잘 때 잠꼬대 영어를 하더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원하는 국비 유학생을 선발이 됐고 더 운이 좋게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미국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주는 국비 장학금은 2년 동안 석사를 할 수 있는 장학금이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주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박사를 할 수 있는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은 유학하던 첫 해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공무원 제가 7년차 사무관이었고요. 나이는 30대 70 초반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대학과 대학원을 전부 야간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헌한 대낮에 대학 캠퍼스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우리 마크가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거기 스탠포드 대학이나 버클리나 정말 아름다운 캠퍼스, 제가 있던 학교도 정말 아름다운 캠퍼스였습니다. 캠퍼스에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 학기에 박사 과목을 4과목씩 들었고요. 그렇게 1년 동안 2학기 공부를 마쳤습니다. 너무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전 과목 예약점 맞았고요. 지금 2단계에서 박수를 치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반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챕터의 제목이 뭐죠? 내가 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엄청난 회의가 셋째 때 올라오면서 왔습니다. 제게. 그 회의는 내가 나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두 질문을 제가 속으로 제게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왜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못 찾겠어요. 답은 어떻게 보면 심플했죠. 만약에 왜 공부해? 그렇다면 박사 따려고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게 그때 왔던 회의, 제가 한 50대 초반까지,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잘 아시는지 아까 7억 번이라서 대충 아시겠네요. 적어도 50대 초반까지 사는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혹독한 회의가 이때 왔습니다. 이 답이 간단하게 박사 따르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깊은 회의에 빠질 필요도 없었겠지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궁디를 하고 고민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교육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바깥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 두 번째 질문은 뭘 공부할까였습니다. 뭘 공부할까? 제가 그러면 전공도 전공이지만 전공 중에서 어떤 공부를 박사 논문 뭘 쓰고 이런 것과 관련된 그 내용에 관한 것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는 깊어져 갔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살았던 인생을 쭉 한번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런 중에 정말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이제까지 저는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남이 하고 싶은 일, 내 주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일, 또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착각하고 내가 살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 답은 그렇다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남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산다면 그게 내 인생일까 남의 인생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은 제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답은 자명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 자신을 뒤집는 반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A학점을 맞고 박수를 치셨는데 왜 좋은 학점 받았냐면요. 과목을 택할 때부터 성적 받기 좋은 과목을 택했습니다.
박수 치고 후회 기억하면 아시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교수하고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적 잘 받을 수 있는가만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제 옆에 있던 어떤 미국 학생은 저보다 성적도 좋은 성적이 아닌데,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질문을 툭툭 던져서 뭐 저런 질문해가지고 이 수업 시간을 그 수업에 제가 받게 하지 했던 그 친구는 수업이 끝나고 저하고 달랐어요. 학기가 끝나고 적어도 서너 가지 면에서 좀 달랐는데,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첫 번째는 크리티컬 띵킹, 두 번째는 프로블럼 솔빙 어빌리티, 세 번째는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했거든요. 창의력,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여러분, 저는 학기 끝나고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국에서도 시험 공부에서는 이골이 났기 때문에 어떤 일도 처음 봐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얘기한 세 가지 또 네 가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는 거는 성적표에 찍힌 성적이었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한 20년 전에 월드뱅크에서 한국의 대학 교육을 분석하면서 비판한 페이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월드뱅크가 진단한 한국 대학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 크리에이티비티, 크리티컬 띵킹, 프로블럼 솔빙 어빌리티, 이런 것이죠. 이때부터 저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것은 공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했고, 빨리 논문 써서 빨리 학위 마치고 한국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돌아가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부양해야 됐었고, 새 동생도 결혼도 시켜야 되겠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많이 바꿨습니다. 수업을 택할 때부터, 그 전에는 성적 좀 하기 좋은 방법을 택했지만,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찾기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방법을 택했고요. 성적 애약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냥 허수아비 같은 그런 공부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있다는 생각에서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걸 찾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제 생을 바꿨습니다.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 익숙한 것들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공부를 다 마치고 공무원으로 다시 복귀해서도 계속 됐고, 작년 12월 달에 제가 부총재 그만뒀습니다만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지금 던지는 질문,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굉장히 쉽게 하죠? 익숙한 것들과 결과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생각하거나 남이 생각할 적에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조직,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제 운영의 방법, 국가들은 정말 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그게 제 전공이죠. 제가 경제부총리였으니까요.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디멘전으로 답을 드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 경제가 개발년 때 또 그 이후에 해왔던 나름대로의 성공 경험, 그 트랙 레코드, 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2년 넘게를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뭐 학점 받고 박사했겠죠. 이것은 제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아주 짧게는 유학 기간 중에 저로 하여금 학문의 즐거움을 알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공부하는 즐거움,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시험 공부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누구보다 내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하는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꿨죠.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저를 바꾸게 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 주제를 정했을 적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김사무관, 제 옆에 사무관이었어요. 김사무관님, 그 주제라면 앞으로 10년 더 하셔야 될 겁니다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주제를 찾았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그럴 각오를 했어요. 내가 다시 한국에 복귀해서 내 시험 동기가 내 위에 상사를 하고 내가 그 밑에서 사모가 나도 좋으니까 나는 승부를 내겠다 했는데 거꾸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박사를 맞출 수가 있었고 박사 논문은 학교에서 우수 논문으로 뽑히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것에 인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었던 남인의 문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남인의 문제는 자기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주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챕터의 주제인 내간의 문제는 자기가 상황을 만들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으로부터의 많은 과제들은 열심히 풀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또 그 질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는 걸로는 안 되고 자기가 상황을 만들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작은 예지만 유학 갔을 때 그 경험은 그리고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제가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아까 제가 톨스토이 얘기했습니다. 톨스토이 세 가지 질문에 나오는 왕이 세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왕과 신하로 하여금 답을 찾아오게끔 합니다. 많은 신하와 학자들이 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왕은 왕의 자리를 나와서 직접 그 답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짧은 소설이니까 긴 과정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생해서 힘든 고생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이 왕이 찾은 답은 이렇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내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과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의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에 동의하셔도 좋고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이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내 문제단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죠. 왕은 자기가 스스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왕은 자리를 벗어나서 현실 세계에 뛰어들어가지고 가진 고생을 답을 찾는 것이죠. 내가 내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상황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 연세대학교의 조사입니다. 제가 교육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연세대학교 그 연구원들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질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자기 조절력, 자기 동기력, 대인관계력, 디지털 역량,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순서대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가 복잡한 것 같지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앞에 파란 게 중학생, 노란 게 고등학생, 연두색이 대학생이거든요. 이 그래프가 4가지 다 공통적으로 주는 답은 이렇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미래 영향은 떨어진답니다. 교육의 역설이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상황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찾았던 작지만 제가 시도했던 그 노력입니다. 제가 대학교 총장을 2년 반을 했습니다. 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부총리를 지명이 되면서 학교를 떠났습니다만 학교에 있을 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서 제가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스스로 칭하기를 나는 반란군 수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과목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학교에서 또는 교수들이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을 쭉 제시하고 학생들은 강제로 듣거나 선택을 합니다. 저는 파란 학자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그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는 시도입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나 활동을 제시를 해서 과목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전원이 다 반대했습니다.
물론 만들어진 과목에 이제 퀄리티 컨트롤 문제도 있었겠고요. 또 교수들이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 수업권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게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나 활동을 제시를 하면은 학교에서 커미티에서 심사를 합니다. 근데 그 심사가 떨어뜨리고 붙이려고 하는 심사가 아니라 제가 가능하면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과된 것들은 과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학점을 줬고 지도교수를 붙여줬어요. 학점은 3학점에서 18학점까지 줬습니다. 이제 교육계 유심들이 많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18학점이면 한 학생이 한 학기에 딸 수 있는 최고 학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학점을 신청한 학생은 그 학기 내내 그것만 하겠다는 얘기죠. 60개 과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학기에. 그리고 교수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교수들이 상상도 할 수 있는 과목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드는 승인해주는 전제 조건은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제시할 수 있거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과목과 비슷한 과목이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자기 하고 싶은 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션의 제목이 개인 차원에서의 자유. 제가 여기서 자유란 말을 썼어요. 이게 왜 자유일까요?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개 만들어진 과목 중에 이런 과목이 만들어졌어요. 10명의 학생이 신청을 했는데 한 과목을, 그 과목의 내용은 일본에서 열리는 대학생 포뮬라 대회, 자동차를 출품하는데 학생들이 설계에서부터 제작까지를 다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만 엔진은 900cc 엔진을 탑재한다고 그래요. 900cc면 오토바이 엔진 정도니까 좀 소형차겠죠.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설계부터 제작한 것을, 출품하는 것을 과목으로 만들었어요. 10명 중에 8명이 18학점을 신청했고요. 2학생이 15학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 파란 학기제를 신청한 학생들이 같은 시수의 같은 학점의 학교에서 제시한 과목과 비교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3배가 많았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18학점을 신청한 학생들은 적어도 학교에서 신청한 54학점짜리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다고 그래요. 이 애들은 보니까 학교에서 거의 숙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제가 왜 자유란 표현을 쓰냐면 나중에 진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 뭐가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 10명은 다음 학기에 전원이 다 휴학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근데 학교 나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휴학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과목으로 만들어주고 학점을 주고 제가 장학금을 다 줬거든요. 여기 통과된 큰 돈은 아니지만 장학금을 줬거든요. 이 학생들이 자동차 만드는데 돈이 제법 듭니다. 학교에서는 장학금이 충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내가 자동차 회사에 연결시켜 줄 테니까 가서 얘기하라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했죠. 연결은 내가 시켜주겠지만 가서 하는 건 니네들이 해라 이렇게 했죠. 연락해서 BMW 연락해서 이런 학생들 보낼 테니까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하고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펀드를 레이징해 오더라고요. 학생들 다 충당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공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죠. 만약에 그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거나 또는 휴학을 했으려고 했다면 그게 온전한 자유였을까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자기를 투자하는 그런 것을 이런 제도를 했던 것이죠. 제가 있던 대학은 아직도 이 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의 뜻은 그 학교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뜻은 한자로 깨트릴 팔자에다가 알 난자입니다.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한 세상은 알이고 다른 세상을 가서 그 알을 깨트려야 되죠. 그래서 파란을 말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게 한번 파란을 익혀보자 하는 뜻으로 파란 학기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꽤 많은 대학에서 지금도 교육학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내가 내 문제 풀기고 자기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입니다. 이것은 자기 찾기죠. 또는 자기다움 찾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좋은 학교 나오고 제가 그런 우를 범했듯이 좋은
학점 따고 하는 것에 경쟁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 개개인의 경쟁력은 자기다움, 자기 책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가 명제를 풀기 위한 자기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차관으로 있을 텐데요. 기획지문부 차관으로 있을 텐데 시골의 어느 조그만 중학교 수학 선생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은 전교생이 21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인데 너무너무 지평편이 어려워서 아무리 무슨 얘기라도 이 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언론을 보니까 차관님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오셔서 우리 학생을 좀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다 제가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명 미만인 학교는 통폐합 대상입니다. 그런 통폐합 대상인 학교에 기획지원부 차관이 가게 되면 교육부가 따라올 거고 교육청 간부가 따라올 거고 그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그런 사인을 줄 수 있다는 게 저희 직원들의 건의였습니다. 학교 연락을 했어요. 내가 갈 텐데 바깥에 아무도 연락하지 마시면 조용히 가겠습니다 하고 제 비서관 1명 데리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생이 21명이었거든요. 전교생이 책을 21권 샀습니다. 전부 다른 책을 샀어요. 그리고 학생 이름을 받아서 한 명 한 명 제가 이름을 쓰고 학용품을 사가지고 학교 가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중학생이니까요. 봄학기였는데 중학교 1학년이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린 학생이죠. 이 학생들 무슨 얘기를 해줄까? 뭐 이런 복잡한 얘기해봐야 학생들이 금방 그 주의력이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 학생만한 나이대에 제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청계천 뭐가 판잣집, 경기도 광주면의 천막집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꿈과 열정을 얘기했죠. 1시간 반 동안 아주 정말 좋았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울었고요. 교사가 8분이 계신데 8분은 다 우셨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뿌듯했고요. 나와서 가는데 뿌듯한 마음 못지않게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애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꿈을 갖고 열정 갖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학생들은 자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신 있게 제가 그 학생들이 그랬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 말에 내가 챙길 수 있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는 계층 사다리의 단절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분의 상승이나 성공이나 계층 상승 이동의 사다리 또는 영어로 얘기하면 소셜 모빌리티가 되겠죠. 이라는 것이 가능했고 또 그 중에 가장 유효한 수단은 교육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아니게 될까? 오히려 과거에는 사회적 이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교육이 이제는 오히려 부와 사회적 지위에 대물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 대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신문 논설을 헤드라인 축복한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었고요. 여러분 만약에 계층 이동이 점점 단절돼가서 완전히 고착화가 된다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조선시대 양반과 쌍놈 있던 시절? 인도의 카스트 제도? 과거에는 그런 계층이 단절돼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기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몇백 년 전에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회가 뒤집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런 혁명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죠.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은 최근 예를 들면 가장 크게 있었던 경제 위기가 2008년도 국제금융 위기지요. 그 위기의 원인을
경제적 불평등,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의 단절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이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계층 이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 찾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어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 노력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총장을 가보니까요, 정말 어려운 학생들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하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해외 경험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수도 가고 유학도 가고 단기 훈련도 가는데 또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After You 프로그램입니다. After You는 남에게 뭔가 양보할 때 쓰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가시다가 서서 문이 열리는데 아이 먼저 내리시죠 할 때 쓰는 말이 After You입니다. 그래서 소득분이 5분 이하의 학생들에게 방학 중에 해외를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해외 5개 대학하고 얘기를 했어요. 미시간 대학, 존스홉킨스 대학, 워싱턴 대학, 시애틀에 있습니다. 상계교통대학, 북경이공대학 5개를 만들어가지고 150명의 학생을 1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액 다 장학금 줬습니다. 이 장학금은 학교 예산을 하지 않고 제가 바깥에서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전액 다 학교 예산은 한 푼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뭐 재정적으로 다 어렵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대학이요. 또 다른 이유도 물론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마침 그 일을 도와준 우리 남 교수도 와 계신데 저희가 그 펀드레이징의 슬로건을 100만 원의 기적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회적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한 구자에 1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10분의 1 구자를 할 수도 있고 50구자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했죠. 절대로 이 펀드레이징 하면서 제가 옛날에 이때는 제가 부총장이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저도 장관 했으니까요. 장관했다 하는 그런 친분 관계로 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학생들을 뽑을 적에 제가 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학교 성적과 어학 성적을 일체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문대학 진학하는 학생과 그 학생 부모와의 소득과의 상관관계, 그 학생의 학점과 경제적 상황과의 소득관계, 심지어는 소득이 다른 학생들의 졸업 후에 평생 소득 비교를 해본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은 부모의 소득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공부할 시간 내기 어렵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좀 이따가 확신이 나올 수 있지만 자기 시간에 대부분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성적과 어학 성적을 일체 무시했습니다. 그럼 뭘 보고 왔냐? 2가지 왔습니다. 하나는 정말 어려우냐, 2번째 학생이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2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2번째 특징, 제가 150명을 뽑아냈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 20%를 타격학생을 뽑았습니다. 역시 학교에서는 반대했죠.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다 주지 타격학생 주냐 했죠. 그런데 제가 제 보수에 엄청난 부분을 이 프로그램에 도네이션 했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런 식을 했기 때문에 제 고집을 꺾지 못했죠. 저는 이와 같은 사회적 이동의 정신이 우리 학교 울타리 아니라 울타리 바깥을 넘어서 사회에 확산돼야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는 제가 있던 곳이 경기도인데요. 경기도에 4년제 대학이 19개 있습니다. 전부 공무원에서 추천받아서 똑같은 기준을 뽑아가지고 해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 학교 학생 외에 이 프로그램에 해년마다 11개 대학 학생들이 갔습니다. 저는 야간대를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제가 한 10년 전에 차관할 텐데요. 공부 정말 어렵게 하신 분들 중에서 성공한 분들하고 제가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모임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 또는 그렇지 않은 고생해서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사회에 그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을 제게 그
금융계, 문화계, 체육계, 또 저처럼 관계, 법조계 가지고 한 15분을 제가 이렇게 같이 모이자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 정말 어렵게 공부하신 분들이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모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좀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제가 분기 한 번씩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이름들 말만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재계서열 25위 안에 드는 오너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금융주주 회사 중에 한 분 회장도 있고요. 또 유명한 스포츠 선수였다가 지금은 감독하신 분도 계시고요. 전부 상고, 공고, 농고 또는 뭐 임계나도 고생하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이죠. 사회적 이동에 대해서 우리들이 뭘 할까 생각한 것이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OS 프로그램입니다. SOS는 긴급 군안 신호죠. 학교에 제가 SOS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약자를 Save Our Students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새 이제 학자금은 많이들 외부 쪽에서 받고 또 정부에서 많이 해주는데 학자금 문제가 아닌 생활비가 없거나 또는 갑자기 학교 중에 부모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거나 실직하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학교 가자마자 바로 다음 달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학교에서 반대하더라고요. 왜 반대하냐면은 요새 그 정도로 어려운 학생 별로 없습니다. 또는 있어도 신청 안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웬걸요? 제가 만들었더니 학생들 신청이 들어와요. 물론 큰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만 3달치 생활비를 냈습니다. 그 학생들 단돈 몇십만 원이 큰 돈이더라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떠나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제가 지금도 이 재원을 내고 있는데요. 제가 바깥에서 하는 모든 강사의 수입은 이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혹시 안 주셔도 되지만 주신다면 제가 한 번도 제가 외부 강연을 잘 안 하거든요. 강사를 얼마 주냐 이게 한 번 물은 적도 없고요. 전에 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구멍디주라는 개념을 올렸어요. 구멍디주는 마을에서 뒤줄 하나 갖다 놓는데 뒤 상단에 누구나가 여유 있는 사람은 갖다 쌀을 갖다 붓고요. 어려운 사람은 그 앞에 조그만 구멍이 뚫어져 자기 주먹 들어갈 정도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에 손을 넣고 쌀 한 줌 두 줌 가져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탈북자 모자가 굶어 죽었거든요. 그 후에 대전에 어떤 일가족 4명은 자살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 송파 삼모녀 기념을 아시나요? 그 다음에 제가 SOS 프로를 잠깐 소개했거든요. 물론 이것은 소셜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멍디주를 우리 사회 곳곳에 만들자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구멍디주 또는 이 사회적 이동에서 할 일은 교육에 있어서의 사회적 이동 또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애프터윈 프로그램은 제가 부총리가 된 뒤에 제가 정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대학 총장하면서도 각 도의 사립대학에 하나씩 연락을 해서 만들자고 제안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한 도에서 한 학급학을 하게 되면 그 도 전체가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부총리가 와가지고 교육부와다 얘기를 해가지고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란 사다리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주대학교의 애프터윈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지금 한 10대 개께서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학교뿐만 아니라 같은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 내에 다른 학교 학생을 20% 같이 가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교육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긴 사다리, 짧은 사다리 많이 만들었죠. 물론 이것으로 다 해결은 안 되죠. 그렇지만 적어도 교육 쪽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길고 짧은 사다리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제가 10년 더 된 예산실장을 할 적에는 교육 희망 사다리라고 하는 패키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아마 굉장히 많은 예산을 했었죠. 예를 들면 특성화고 장학금,
특성화 학생들에게 전부 다 장학금을 줬습니다. 특성화 학생들이 그 당시에 만들 적에 다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학생의 90%가 소득분이 6분 이하였습니다. 드림 장학금, 고등학생인데 유학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유학은 돈 있는 집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학생도 자기가 열심히 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총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학교 울타리 안에서의 학교의 변화는 가능합니다. 또 정부의 프로그램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애프터의 프로그램을 파란 사대를 정부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면 관료화되고 일상화되고 루틴화이즈 되면은 당초에 만든 취지는 어디 가고 그냥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굴러가고 학교는 그 돈 따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다 보니까 그 원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많은 기득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면요 굉장히 특별한 계층만 기득권 가지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학생회랑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회에서 어떤 결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학생들을 한 2주 정도 해외 보내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 했더니 근데 프로그램 보니까 별로 교육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했더니 학생회가 주관돼서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뽑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뭐 조금 과장하자면 관광 위주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이 돈을 내가 딴 데 쓰지 않겠다. 이 돈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오픈 시켜놓고 1년 내내 그 롤링 시키되 학생들이 나는 이런 일로 가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대주십시오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아니겠습니까? 뭐 학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배낭여행도 좀 해서 뽑아가지고 보내주면 어떻게 했냐 했더니 학생회 간부하고 그 후에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으니 총장님 말씀 100%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옛날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득권은 우리가 언론 보면 굉장히 높은 직급, 부잣집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기득권.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왜 또 안 되는 큰 이유죠. 오늘 아마 교육 얘기, 교육 굉장히 많이 하시겠죠. 저는 교육에 계신 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이 교육 계획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교육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 개혁하자면은 죄송한 말씀을 교육해가지고 저는 계획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지망월이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을 안 보고 손가락 쳐다보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계나 교육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국가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누가 말일까요? 제가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지 그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말일까요? 제가 왜 이 말을 갖다 놨냐면은 여러분 교육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부 다 바꿔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누가 말일까요? 요새 써도 틀린 말 같지 않이 들리시죠? 이 얘기는 202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경세협회 서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70년 뒤에 조선이 망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간략하게 요약한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 것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경쟁이 격화되고 이권 추구하고 경제학적으로 이것을 랜드 시킹이라고 합니다. 경제 불평도 일어나고 계층 이동이 단절되고 사회적 자본이 축적이 안 되고 갈등이 심해지는데 잘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든 이 동태적인 과정인데요.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여서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가치를 배반하는 일을 하고 배분하는 일을 하고요. 교육은 가치를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걸리버 여기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걸리버 여기에 걸리버가 첫 번째 여행한 나라가 소인국입니다. 릴리포트 공화국인데요. 그 공화국에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구두축의 높이가 싸웁니다. 구두축이 조금 넘치냐 조금 뭐 아마 0.00 몇 미리 될 거예요. 그 구두축의 높이로 여당과 내간에 싸웁니다. 우리는 뭐가 싸우나요? 우리 사회에 지금 화두와 논쟁거리 뭔가요? 그 사회의 수준을 알려면은 지금 그 사회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인 화두와 논쟁을 알면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인터넷을 키거나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 키면 나오는 뉴스 어떤 뉴스들인가요? 혹시 우리가 걸리버 여행기의 릴리프 동화학 같은 거 아닌가요? 교육, 붕어빵 교육이죠. 이 붕어빵 교육인데 붕어빵들이 머리에 학사모를 썼습니다. 사회에 대한 반란입니다. 사회간의 문제 풀겠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회 전체를 바꾸고 여러분 자유 있는 위치에서 사회 바꾸는 문제 생각해 보시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근본적으로 뭘 바꿔야 되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긴 하고 그 시퀀스는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짧은 얘기만 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성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학생? 네, 맞죠? 우리말로는 북박이 별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항성이 아니죠? 지구는 움직이고 있죠.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퀴즈에서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이 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2년 반 전에 한 3년 공을 들여 쓴 책이고 글자 하나하나까지 제가 100% 다 쓴 책이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내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복 입은 학생들에게 우선권만 주면 어떨까요? 자, 잘 들으세요. 항성 중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항성은 어딜까요? 저 뒤에 학생 문제네. 태양. 맞았습니다. 박수.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입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 19초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대충 500초거든요. 535, 한 1억 5천만 킬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지구에서 가까운 항성은 뭘까요? 이 별은 좀 어렵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이 별은 지구까지 오는데 그 빛이, 항성은 정의상 빛을 발하는 별이거든요. 4년 2개월 걸립니다. 제가 지난 9개월 반 동안에 부총리 그만두고요. 9개월 반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거든요. 완전 백수 생활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제의를 제가 다 거절하고 백수 생활했는데 지방 가서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별이 보여요. 오리온자리. 오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냥꾼입니다. 이 중에 한 별에서 오는 빛이 지구에 520년 걸립니다. 여러분 1광년은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죠. 되게 1조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학생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는 상품은 없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되셔도 돼요. 자, 지금 나가서 보는 태양은 지금 태양일까요? 8분 19전 태양일까요? 8분 19전.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그 사물로부터 나오는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보는 태양은 8분 19전 태양입니다. 오늘 밤에, 지난번 밤에 제가 봤던 오리온 자리는 520년 전 별을 제가 지금 본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 던지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 사회를 움직이는 게임의 룰, 정치, 문화, 경제를 운영하는 경제의 어떤 법칙들은 얼마나 멀리 떨어진 별에서도 비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먼 옛날 10년, 20년 전, 30년 전 어느 별에서 쏜 빛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지금 내가 그 별을 보고 있다고 착하지 않을까요? 그런 신기루와 그런 환상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까요? 이 스카이캐슬은 이 주제랑 상관없이 제가 쓰던 슬라이드인데 공교롭게 그런 일치가 있습니다. 명문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성적 받아야 되고 대기업 취직해야 되고 경제는 이렇게 균형돼야 되고 정치는 이렇게 해서 부두축 가지고 싸워야 되고 하는 그 모든 제도와 문화는 도대체 어느 별로 미칠까요? 만약에 20년 전 20방면 떨어진 어느 별에서 빛을 보고 지금도 그 빛이
그 시스템과 그 문화가 지금도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움직일 거라고 가장 착각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말라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나 자신을 짓는 말라, 우리 사회를 짓는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가장 먼저 뒤집어야 할 것이 정치고 그다음에 그 정치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또 가장 구조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임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조그마한 기여라도 하면서 앞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